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15년째 방산 분야를 취재하는 전문 기자죠. 유럽 무기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뒤셀도르프 라인메탈 본사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아민 파페르거 최고 경영자가 단상에 올랐죠. 그는 유럽 최대 지상전 무기 기업의 수장입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앞줄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파페르거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제 옆에 앉은 프랑스 기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요? 라인메탈이 한국을 언급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 라인메탈은 절대 강자예요. 그들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위협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회견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동료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했길래? 공장 하나 짓는 걸로 저렇게 긴장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꽃입니다.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죠. 폴란드 계약, 루마니아 딜, 노르웨이 발주.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진출 목록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재편이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파페르거의 발언은 협력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뺏기였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함께 가자는 뜻이었어요. 유럽 방산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자료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STS중공업. 이름도 낯선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취재하며 본 유럽 방산 업계는 단단한 카르텔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시장을 나눠 가졌죠. 신규 진입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했죠. 유럽이 왜 긴장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동유럽 시장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페르거의 발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아야 했죠. 먼저 폴란드를 봤어요. 2022년부터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폭풍처럼 진입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48문, 천무 다연장 로켓 48대. 계약 규모가 12조 원을 넘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 동료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독일 출신 군사 분석가였죠. 폴란드는 우리 텃밭이었잖아. 레오파드를 쓰던 나라인데.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자료를 열었어요. K9 54문 계약. 에스토니아 K9 추가 발주 검토 중. 노르웨이 K9 24문 도입 확정. 핀란드 K2 구매 협상 진행.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개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한국으로 돌아서고 있었죠. 독일과 프랑스가 수십 년간 지켜온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브뤼셀에 있는 방산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 슈미트였죠. 에릭, 한국 방산이 동유럽을 다 가져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아, 우리가 늦었어. 한국은 속도가 달라. 저는 독일 국방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공개 자료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유럽 진출은 저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경쟁 대신 협력 전략으로 전환 필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파페르거의 발언이 이제 이해됐어요. 그건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항복 선언이었죠.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최소한 파트너라도 되자는 뜻이었어요.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탈레스 본사의 내부 문서도 확인했어요. 거기엔 한국 방산을 위협 수준 최상급으로 분류했더군요. 대응 방안 항목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 방산 기업들이 백기를 든 거예요. 회의실에서 마르쿠스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가진 거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가리켰죠. 속도야. 유럽이 1년 걸릴 때 한국은 3개월에 끝내. 이게 게임 체인저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유럽은 기술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졌죠.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사에서 저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죠. 저는 뮌헨의 크라우스마파이베그만 공장을 방문했어요. 레오파드2 생산 라인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공장장 요하네스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요하네스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33개월입니다. 정밀함이 생명이거든요. 저는 메모했죠. 33개월. 거의 3년이에요. 연간 몇 대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5대에서 20대 정도죠. 품질을 위해선 속도를 희생해야 합니다. 요하네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예전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데이터를 보고 나선 달랐어요. K2 전차는 연간 60대에서 80대를 생산합니다. K9 자주포는 연간 200문 이상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죠. 4배 차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조달 담당자를 인터뷰했어요. 야체크 코왈스키였죠.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린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해요. 독일도 레오파드를 팔잖아요. 제가 따졌습니다. 야체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2027년에 받는 전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한국은 2024년에 줍니다. 이게 답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꿨어요. 예전엔 품질과 기술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속도가 곧 생존이죠. 3년 뒤에 받는 최고 전차보다 6개월 뒤에 받는 괜찮은 전차가 낫습니다. 저는 한국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 영상을 구했어요. 조립 라인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달에 6대씩 K2가 완성됐죠. 독일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에릭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에릭,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만들어? 그가 답했어요. 수직 계열화요. 부품부터 조립까지 한 나라에서 다 해요. 우린 유럽 전역에서 부품을 모으는데 한국은 한 곳에서 끝내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유럽은 속도 전쟁에서 이미 졌어요. 독일이 설계하고 프랑스가 엔진 만들고 스페인이 조립하는 동안 한국은 모든 걸 국내에서 해결했죠. 시간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파리의 한방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 중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이렇게 빠른 건지 알아야 했죠.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방산 애널리스트에게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진수 박사였죠. 한국 방산의 핵심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명확하게 답했어요. 완전체 공급망입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탄약이 모두 국내에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부요? 한 나라에? 이진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차 장갑판은 포항의 포스코에서 나와요. 사격 통제 장치는 판교의 한화 시스템이 만들죠. 엔진은 창원의 두산이 담당하고요.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이 차체를 만들면 프랑스가 포탑을 설계합니다. 엔진은 영국이 만들고 전자장비는 이탈리아가 공급하죠. 한 대 만드는데 5나라가 필요해요. 브뤼셀의 방산 컨설팅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표 클라라가 저를 맞았어요. 유럽의 문제는 분업이에요. 각국이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고 역할을 나눴죠. 효율은 포기한 거예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제가 물었어요. 클라라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거대한 하나의 공장처럼 움직여요. 조선소에서 배 만들던 기술이 탱크 생산에 쓰이고
반도체 공장의 정밀 기술이 미사일 유도 장치로 들어가죠. 저는 한국의 산업 지도를 펼쳤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 구미의 전자, 대전의 방산연구소.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죠. 유럽처럼 조각나지 않았습니다. 탄약 공급망도 달랐어요. 유럽은 화약을 스웨덴에서 수입하고 뇌관은 체코에서 가져옵니다. 조립은 독일이죠. 한국은요? 전부 국내에서 해결해요. 한화는 연간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합니다. 마르쿠스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유럽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물었죠. 그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정치 때문이에요. 각국이 양보 안 하려고 산업을 쪼갠 거죠. 효율보단 형평성을 택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통합된 시스템이었죠. 모든 게 한 곳에 있으니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조각난 퍼즐이었고 한국은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런던의 방산 세미나에서 영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통합 방산 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자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이 시스템을 완성했죠. 유럽이 따라잡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헬싱키로 날아갔어요. 핀란드군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카탈로그 수치가 아니라 실전 성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훈련장은 영하 15도였습니다. 눈이 쌓인 벌판에 K9이 도열해 있었어요. 핀란드군 포병대장 요나스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지난 3개월간 혹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탁월했어요. 가동률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나스 대령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86%였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죠. 저는 놀랐어요. 86%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사격이 시작됐어요. K9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쾅! 포탄이 날아갔죠. 빠르게 재장전하고 다시 쐈어요. 1분에 6발. 리듬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어요. 폴란드군 장교도 참관했어요. 미하우 중령이었죠. 훈련 후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폴란드에선 K2도 테스트했죠? 제가 물었어요. 미하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겨울 훈련에서 가동률 90% 나왔어요. 놀라운 수치죠. 저는 레오파드2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레오파드는 정비 문제로 논란이 많았어요. 부품 공급이 늦어지고 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죠. 독일 본토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했으니까요. 요나스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K9 부품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그가 웃었어요. 한국에서 대량으로 미리 보냈어요. 창고에 6개월치가 쌓여 있죠. 필요하면 즉시 교체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장 보고서도 검토했어요. K9을 쓴 부대의 평가서였죠. 연속 사격 능력 탁월. 고장률 낮음. 정비 간편. 짧지만 명확한 평가였습니다. 실전이 증명한 거예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조달관과도 통화했어요. 왜 K9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신뢰성이요. 종이에 적힌 성능이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된 성능을 샀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유럽 무기는 박물관급 완성도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전장은 박물관이 아니죠. 거친 환경에서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독일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레오파드2의 기술적 우수성은 인정되나 실전 가동률에서 K2에 뒤진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전장이 답을 냈습니다. 한국이 이겼죠. 저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유럽 방산 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요 방산 기업 대표들이 모두 모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탈레스 부사장 피에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쟁 환경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신흥시장이 아닙니다. 유럽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회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메모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라인메탈, 바엘 시스템스, 레오나르도.
유럽 방산의 거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 표정엔 위기감이 역력했어요. 이건 그냥 경쟁사 등장이 아니었죠. 독일 국방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3중 전략을 씁니다. 즉시 전력 도입, 현지 합작 생산, 기술 이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죠.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모델이에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공개됐어요. 한국은 K2 전차 일부를 바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현지 공장 설립도 약속했죠.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폴란드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 파트너가 됐습니다. 휴식 시간에 영국 바이 시스템스 임원 제임스와 이야기했어요. 유럽 기업들은 왜 이런 전략을 못 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술 이전을 꺼리죠. 우리 산업을 보호하려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포괄적 방산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K9 생산 라인을 부쿠레슈티에 짓기로 했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또 하나의 시장이 넘어간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폴란드 공장, 루마니아 공장, 체코 협력 논의, 노르웨이 정비센터. 한국은 유럽 전역에 거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화 전략이었죠. 프랑스 국방부 분석관 마리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프랑스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내부에선 논쟁 중이에요. 경쟁할지 협력할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한국과 싸울 건가요? 아니면 손잡을 건가요?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었죠. 협력이 현실적 선택이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이건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유럽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였죠.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유럽 방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에디터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고집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로 날아갔어요. 한국 정부가 유럽 방산 패키지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규모가 엄청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의도 대통령 집무실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단상에 섰어요. 대한민국은 유럽 7개국과 총 79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죠.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79조 원이요? 유로로 환산하면 약 580억 유로예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이었죠. 한국이 유럽 안보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거였어요. 세부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폴란드 오르카급 잠수함 3척, 루마니아 K2 전차 54대 추가, 노르웨이 천공 방공망 구축, 핀란드 K9 추가 도입, 에스토니아 해안 방어 시스템, 체코 탄약 공장 건설. 리스트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브리핑 후 기자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큰 규모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안보실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생산 능력을 30% 증대했고 공급망도 확보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요? 계약 전에 생산 라인부터 늘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어요. 계약이 성사될 걸 이미 알고 있었죠. 한국방산 전략 책임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태진 차관이었어요. 79조 원이면 독일 연간 방산 예산보다 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유럽이 왜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 차관이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3가지예요. 속도, 신뢰성, 독립성. 우린 빠르고 믿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죠. 창원 현대로템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어요. K2 차체가 조립되고 있었죠.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요. 유럽 주문을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저는 한화탄약 공장에도 갔습니다. 거대한 창고에 포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유럽으로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일부는 폴란드, 일부는 핀란드로 갑니다. 매주 컨테이너선이 출발해요. 부산 조선소에선 폴란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오르카급이었죠. 독일 티센크루프가 설계했지만 한국이 짓는 겁니다. 독일보다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독일 설계를 한국이 더 잘 만드는 거였죠. 서울로 돌아와 종합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79조 원 유럽 패키지는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다. 유럽 안보체계 재편이다. 에디터가 칭찬했어요. 소피아, 이번 취재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은 유럽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어요. 다음 목표가 뭘까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였죠. 저는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6개월간의 취재 자료를 펼쳐놓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이건 제 커리어 최대 프로젝트였어요. 마르쿠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뭐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유럽이 졌어. 한국이 이겼고. 간단하지만 명확한 결론이었죠. 왜 유럽이 졌을까요? 저는 3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속도. 유럽은 느렸어요. 관료주의와 복잡한 분업 구조가 발목을 잡았죠. 한국은 빨랐습니다. 통합된 시스템이 속도를 냈어요. 둘째, 신뢰. 유럽 무기는 카탈로그 스펙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했어요. 한국은 달랐죠. 우크라이나, 중동, 북유럽.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독립성. 유럽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했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눈치를 봐야 했죠. 한국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사는 나라 입장에서 부담이 적었어요. 브뤼셀의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 유럽은 어떻게 대응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력밖에 없어. 이미 판은 기울었어. 한국을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야. 저는 한국방산의 철학을 이해하게 됐어요. 함께 만들고 빨리 쓰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지 생산을 약속하고 부품 공급을 보장했죠. 파리에서 열린 유럽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공식적 인정이었죠. 한국이 서방 안보 체계의 일원이 된 겁니다. 제 최종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이 세계 전장을 바꾸고 있다. 에디터가 너무 선언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고집했어요.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기사가 나가고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했어? 우리가 뒤처진 거야? 댓글이 쏟아졌죠. 한국 독자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우릴 알아보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70년 전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과 미국에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은요? 유럽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세계 3대 방산 강국. 그게 우리 목표예요. 이미 가까워졌죠.